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나라의 자산인 국유재산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헐값에 매각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률이 문재인 정부 시절 110%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격히 하락해 올해는 75%까지 떨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헐값 매각의 증가인데요.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감정가의 50% 이하로는 팔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50%, 50.1% 선에서 낙찰된 건수가 불과 3년 만에 3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3년 이후 최소 89건의 국유재산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려 총 194억 원의 재산이 97억 원에 팔려나간 셈입니다. 국민의 재산이 헐값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특혜를 본 사람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아들, 또 음악 크게 듣네. 차에서 다들 이렇게 들어요. 그럼 경고음도 못 듣고 위험해. 네네, 알았어요.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투싼은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월 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 씨가 점촌 원도심 문화의 거리에 닷별 테마길을 조성했는데요. 잠시 후 문경 씨 김동현 일자리 경제과장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 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안영진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식사하고 오셨다고요? 네, 좀 일찍 먹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일찍 드시면 그만큼 이 공복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밤에 일하다 보면 또 배고파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일찍 먹으면은 저녁에 공복했으면 살이 빠진 효과가 있어서 그걸 노리고 좀 하는데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저녁에 뭐 생각나면 또 닭발에 소주 한잔 하면. 그렇죠. 아니 게다가 우리 변호사님이 그렇습니다. 하시는 일이 이 뇌를 쓰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게 법도 모르고 비읍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만 들어도 사실 정말 당분이 땡겨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식이 당기는 이유를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친구나 지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조심할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가게 자체를 넘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사업을 넘겨준 사람, 즉 양도인이 그 뒤에 마음이 변해서 주변에 유사한 업종으로 개업을 해서 서로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도 비일비재한데요. 네. 최근 대법원 사례를 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이 대전에 있는 그 건물이었죠. 그
여러 층 있는 건물 4층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이분이 또 건물주였습니다. 아, 건물주. 건물주이자 전문의 A씨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한참 이래 그 운영을 잘 하다가 2014년경에 뇌동맥류 수술을 받고 좀 장애 후유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휴양이 필요했고 이제 믿을 만한 후배 B 씨에게 병원 인수를 이제 제안했죠. 이제 병원이란 건 또 아무나한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래도 이 병원을 또 인수하려면 고민이 많이 됐는데 A 씨도 그때 선의로 건물주가 낸데 뭐 건물 문제 속썩을 일도 없고 좋지 않겠느냐. 장사도 잘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죠. 그래서 이제 후배 B 의사는 죄송합니다. 2026년에 권리금 2억 5천만 원 등 총 해산 4억 원 선배 의사인 A씨에게 지급을 하고 일체를 양수받았죠. 그러니까 2016년에 2억 5천만 4억 원 거의 그러니까 4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신 거네요. 16년에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양을 하던 선배 A 의사죠. 그분의 건강이 다행히도 2018년에 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회복이 됐는데. 회복이 됐는데 또 문제가 발생한 게. 여기서 이제 사람 마음이 또 바뀌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몸이 좀 괜찮아지니까 후배한테 그래 이제 내한테 넘겨 다 하고 다시 다 하고 이랬던 거죠. 아니 이제 막 물 들어왔는데 한 2년 정도 됐으면 이제 적응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좀 한참 볼 때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후배도 당연히 넘길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왔는데 지금 대전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 갑자기 그분이 건물주였는데 A씨가 2021년 6월경에 건물 2층에 동일한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해 버린 거죠. 아니 이거는 정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의외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후배는 참 견디지 못해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병원을 개원했는데. 아, 결국 그 건물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전을 한 거네요. 그럼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참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후배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경업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경쟁업체를 설립하는 등 경쟁업종을 하지 않은 의무라고 합니다. 이 의무를 A 선배 의사가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A가 운영 중인 병원을 일단 폐업을 해라. 그 2층에 있는 거. 그리고 양도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6년까지 대전에서는 경쟁병원을 차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를 했고 권리금 2억 9천만 원, 매출 감소액 상목원, 병원 이전 비용이 위자료 등 합계 총 한 8억 8천만 원 배상하라고 청구를 했던 거죠. 물론 이제 이 두 간의 계약서 상에 뭐 예를 들자면 대전에서는 병원을 향후 10년 개업하지 않는다든지 뭐 위반한다면 얼마를 배상하는데 등의 금지 조항 뭐 배상 조항을 있었으면 좀 덜 할 텐데 이런 조항이 없어서 특히나 문제가 되었죠. 지인간이잖아요. 선후배간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계약서를 사실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상법 41조 제1항에는 그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뭐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 사안에도 요거에 적용되느냐도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업 금지에 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적용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럼 이 계약에 묵시적으로 이런 경쟁업종 금지 합의가 있었지 않느냐 요 두 가지가 논점이 돼서 다퉈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1심, 2심 뭐 이렇게 좀 걸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참 분쟁이 많은 걸 보여주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제 병원 운영 자체는 종래 우리 판례도 그렇고 상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상행위가 아니면 당연히 좀 전 말씀드린 상법이 적용될 수 없겠죠. 그렇게 판단해서 영업 금지, 영업 폐지 주장을 기각했고요. 다만 묵시적 경업 금지 의무,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시는 안 돼 있더라도 그런 묵시적으로 합의가 됐다 인정해서 일부 인정해서 근데 경업 금지의 범위를 같은 건물로 제한하는 이제 판결을 내렸죠. 굉장히 협소하게 내렸는데요. 그래도 이걸로는 이제 만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소심 같죠. 그 2심 법원의 판단은 뭐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게 이제 상법 적용 여부를 두고 한 건데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의사의 행위 중 영성이 주된 동의로 작용한 활동에 관해서는 상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도록 판단된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41조 1항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병원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좀 시금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판단하는 게 만약에 상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묵시적 경업 금지 약정은 성립한다.
둘 간에 그런 합의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계약 체결 전후에 보낸 메시지나 권리금의 지급 구조, 임대차 계약 뭐 특성, 병원 운영을 완전히 넘겼다는 은행 그렇죠. 등이 그런 점 보면 경쟁업체를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 해석됐을 때 봐서 도의적인 차원 넘어서 계약상 의무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게 또 이런 의무를 인정한 다음에 손해액을 이제 보면 좀 볼만한데요. 이게 사실 권리금 회수도 못하고 쫓겨가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종료 당시에 적정 권리금을 2억 9,280만 원으로 인정했고 또 매출 손해도 일부 받아들여서 그 비슷한데 문 열어서 1억 한 3,949만 원 손해가 났고 또 뭐 정상금 이래저래 해서 5억 1,557만 원 손해배상 해줘라 이렇게 난 거죠. 굉장히 이제 그 A 씨가 어쩌면 예상치 못하게 벌을 두드러 맞은 거죠. 네네네. 후배는 그래도 좀 위안이 됐겠어요. 그래서 후배분은. 뭐 저는 그래 고시다 이래 생각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뭐 재판부가 영업을 폐지하고 또 10년이 지난 2026년까지 대전에서 이제 정리하고 못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아줬고 이게 대법원까지 또 상고가 됐는데 그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요런 좀 사례를 보시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좀 감이 오실 테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호영호재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서는 분명히 적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가게를 넘겨준다는 게 다 호영호재 아니면 친척이거나 굉장한 신뢰관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계약서를 안 쓰시거나 쓰셔도 형식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꼼꼼히 쓰시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혹시 문제가 한번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법적 소용돌이에 밀려들게 됩니다. 그렇죠. 할 말 없어져요.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요. 일단은 계약서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건데 물론 그거 적지 않더라도 법 조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적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가게 양도일보다 10년간 이제 인접지에서 못하는데 예를 들면 안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안동을 포함해서 인접시군이죠. 영주, 이성, 청송, 예천, 봉화, 영양에서는 동정 영업 못한다는 거죠. 그런 건데 좀 이게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의무를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손해를 입증하는 거를 그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이쪽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렇네요. 영업 손실이 이만큼 발생했어요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요.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이 가게가 열고 우리 가게가 좀 못해진 건 맞는데 그게 영업을 좀 못해서 그런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맛이 없어져서 그런지 그 원인이 너무 많을 수 있어서 그 원인이 저 사람이 여기서 개업해서 했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일은 또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증명하기 위한 시간은 어떻게 내냐고요. 그렇죠. 또 누가 뭐 평소에 소송 준비한다고 하루 정도 이렇게 놔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게 계약서 작성하실 때에 의무가 뭐다. 경업금지 의무의 범위나 이런 걸 정확히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의무를 어기면은 얼마를 배상한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의무 위반하면 내가 입증할 필요 없이 딱 계약서에 따라서 1억이면 1억 5천만 원 딱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이걸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의 이예정이. 그렇죠. 손해배상의 예정. 예정. 왜냐하면 손해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증이 난해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딱 둘이 합의해두면 감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감명했을 때는 오히려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어길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계약서 작성할 때에 경업금지 의무도 명시하는 것도 좋고 플러스해서 위반하면 얼마를 배상하기 때문에 명확히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을 넣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 잘 모른다 하면 변호사님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업 양도란 게 뭐 1, 200짜리가 아니고 수천 수억 원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 조항을 쓰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서 계약 조항을 세심하게 굉장히 해야 되지. 어디 이제 뭐 검색창에서 보시고 다운받아서 하시면은 그게 당시엔 쌀 수 있어도 미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큰 법적 분쟁. 이번에도 보면 3심까지 가거든요. 이런 건 감정 싸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니 믿었는데 왜 이러노 이래가지고 좋았어. 나는 니한테 돈은 못 준다. 변호사 없어도 이래가 막 3심까지 가거든요.
변호사비만 수천에서 많게는 억까지 깨진다. 성공보상은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 비용 또 분쟁 돈도 도이지만 얼마나 신경을 쓰고 맞아요. 서로 사람도 이제는 그렇죠. 원수됩니다.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변호사를 찾아서 영업 양도를 할 때는 하는 게 맞고요. 명확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를 또 옆에 열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 소송을 내어도 한 1년 넘게 걸리니까 그럼 이동안 어입니까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상대방의 영업을 이제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한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게 받아들여지기도 안 받아들이려 하는데 그 계약조항에 반드시 이제 뭐 어떠한 경우에도 영업을 이제 하지 않는다. 만약에 영업할 경우에도 가처분에 대해서 뭐 인정한 이런 조항을 넣어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것도 변호사 상의해야 되는데 사전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처분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업금지에 대한 이야기 한다면서 손해배상의 예정까지도 얘기해 주시고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아유 머리 아파 난 그럴 일 없어 뭐 이런 생각하시다가 만약에 있다 그럼 그냥 차라리 저는 변호사님 찾아갈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수의 법적 문제가 모르는 사람 간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믿고 거래하면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일어나거든요. 가계 양도의 경우에 특히 여러 가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작성 시부터 쌍방이 충분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서 작성하면은 뒤에 좀 자자분한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둘 사이가 원만하게 유지돼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가게 작성하시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가게 넘겨주고 보니 넘겨준 가게가 억수로 잘 돼 보면 좀 배가 아프거든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근처에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에 뭐 물어주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경우에는 어쩌면은 권리금도 돌려줘야 되고 억대 손해배상도 물어줘야 할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제하는 게 맞고요. 그런 욕심대로 행동했다가는 좀 전 말씀드린 병원 양도 사례처럼 억대의 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생활 속에서 여러분께서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는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문경시 점촌 원도심 문화의 거리가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건 아니고요. 닷별 테마길 조성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문경시 김동현 일자리 경제과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문경시가 원도심 문화의 거리를 닷별 테마길로 조성했다. 이 닷별 테마길이 무엇인가요? 예. 최근 경기 침체로 우리 점천 원도심 인근 상인들도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고심하던 중에 문경과 인연이 있는 인기 트로트 가수 팬덤을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보자는 아이디어로 닷별 테마길을 이제 출발했습니다. 예. 닷별이라는 말이 이제 카시오페아 자리 별자리에 W 순수한 우리 말이고 이 팬클럽 닷별이 전국적으로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 팬덤입니다. 예. 또 회원들도 굉장히 많고 또 유튜브 채널도 보면은 또 20만 명 이상 가입돼 있을 정도로 규모가 아주 큰 팬클럽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또 문경으로 모시면은 또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이제 닷별 상징색이 노란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색을 활용해서 다양한 조형물도 만들고 또 벤치도 만들고 또 조명도 이렇게 설치해서 테마길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보면은 우리 약간 어두운 거리가 화사하게 밝아지면서 팬클럽 회원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오시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셔서 좋아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문경에 이제 핫플레이스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눈에 확 띄잖아요. 그리고 좀 희망이라는 어떤 따뜻함이라는 그런 또 의미도 담고 있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도 찍으면 너무 이쁘게 나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닷별 테마길의 길 이 조성물의 설치 어떻게 조성이 됐을까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저들 이제 닷별 테마길에 보면은 상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점들은 신청을 받아서 어차피 테마길이니까 이제 간판도 노란색으로 또 어닝도 노랗게 만들고 또 조형물도 이제 장구라든가 기존 조형물도 노란색으로 색칠도 하고 또 조형 벤치도 또 여러 개 또 이렇게 노랗게 만들고 그 구간은 한 130m 정도 노란빛으로 물들게 만들었고 또 야간에는 또 은하수 조명하고 또 파티 등을 또 한 360개 정도 설치해가지고 야간 경영도 굉장히 또 아름답게 밤하늘을 비추줘서 늦은 저녁에도 일반인들도 많이 오시고 또 보보 조명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우리 닷별거리 홍보뿐만 아니고 우리 시정도 이렇게 홍보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거리로 조성을 했습니다. 상점 주인분들은 이 간판과 어닝을 또 새롭게 교체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변신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을 것 같고 노란빛이 정말 예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도 노랗게 간판을 칠하면은 좀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도 하셔가지고 좀 많이 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조화롭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니까 상인분들도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친절해지시고. 그렇죠. 이 노란색 자체가 주는 의미가 약간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밝아진 느낌인데 노란색과 닷별이 트로트 가수 박서진 씨 팬클럽이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팬클럽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테마길을 좀 만들어보자 사실 그리고 박서진 씨 고향이 여기가 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전국 최초일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 과장님에게서 나온 걸까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이게 사실 이제 이 팬덤하고 연결하는 이 거리 조사하는 게 전국 최초인데 이게 이제 24년도 이제
5월 달에 이 이제 그 문경시 홍보대사로 있는 이제 장구의 신 이제 가수 박서진 님이 이제 이분이 이제 평소 이제 자신을 응원하는 팬클럽 답별 회원들을 저희 문경시 그 시민운동장에 초대해서 그것도 한 2,000명, 한 3,000명 가까이 오셨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문경에서 개최했어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이제 팬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마련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고 그리고 인근 상가 주인들 상인들과 또 답별 팬들과 또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그런 걸 모든 걸 적극 반영해가지고 이제 현재 답별 거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홍보 대사이기도 한데 예, 체육대회를 또 개최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지속적으로 한번 유지해보자 이런 뜻이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느냐 이런 거거든요. 어땠을까요? 예, 뭐 아직 뭐 수치로 나타나진 않지만은 저희 문경 그 인구가 사실 뭐 이제 소멸 지역으로서 많이 이제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도심 경기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답별 그 테마길 조성하면서 이제 전국의 이제 팬들이 가족 단위로 이제 지인들과 이렇게 방문도 하시고 또 조형물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 뭐 인근 또 카페 뭐 빵집 옷가게도 이렇게 방문하면서 상인들이나 인근에 있는 분들은 매출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분들이 또 유튜브나 인스타 뭐 이런 SNS 쪽에 굉장히 많이 답별 관련해서 영상 사진 이런 거 많이 업로드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저희들도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로 또 이 팬분들이 홍보를 해주시네요. 예, 맞습니다. 답별거리에 서서 또 노란색 그 의상들을 입으시고 이렇게 사진을 올리니까 또 전국에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텐데 근데 그것만 또 기다리지 않으시고 음악회도 열고 답별거리 축제도 열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성된 상태에서 지난 10월 19일 날 이제 거리에서 이제 이제 조성 기념으로 가을 음악회를 이제 개최했는데 또 저희들도 예상외로 이제 뭐 생각 못했던 6,000명 이상 그 관광객들이 방문하시고 그래서 이 거리가 완전 뭐 사람으로 꽉 찼고 또 특히 또 이제 노란색 이제 의상을 입은 답별 그 회원들이 대형 버스를 전국에 뭐 한 38대 정도 이렇게 동원하시고 그래서 한 1,500명 이상 뭐 개별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거리 전체가 막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상인들도 너무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식재료가 또 부족하고 해서 음식을 뭐 제대로 소홀히 이렇게 좀 했다는 뭐 말씀도 계셨습니다. 아니 상인분들이 이게 간판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웃음꽃이 핀 게 아니라 자꾸 손님이 오시니까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답별 테마길이 지속 가능한 거리로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올해 이제 저희들이 130m 구간에 테마길을 조성을 했고 이게 이제 그 저희들 기대했는 것보다 이상으로 이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도 추가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점선역 이제 문화의 거리 방향이 있습니다. 그 한 200m 구간이 되고 그다음에 이 거리하고 또 중앙시장하고 또 연결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도 같이 테마길로 조성을 하면은 이 원도심에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물결이 이어가고 문경이 이제 대표 어떤 브랜드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쉼터라든가 안내센터도 이 방문객들이 방문했을 때 그 답별 테마에 이제 다양한 굿즈도 이제 개발하고 해서 이제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제 문화의 거리에 이어서 점촌역으로 원도심으로 더 확장을 해 나가고 굿즈, 쉼터까지 이제 조성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고 우리도 좀 그런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벤치마킹 문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직접적으로 뭐 지자체에서 연락 온 데는 없지만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쪽에 SNS 쪽에 이제 답별거리 관련해서 영상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오고 또 댓글에도 보면은
이 거리를 조성한 참신한 아이디어다. 문경시 잘 구현했다. 뭐 칭찬 이 글도 굉장히 많습니다. 긍정적인 글도. 그래서 이런 뭐 다른 지역에서도 시군에서도 어떤 이런 조성해서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이제 좀 발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칭찬받으시고 하다 보니까 자부심도 점점 이렇게 더 커지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렇다면 정기 공연이라든가 어떤 다른 콘텐츠 프로그램 이렇게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이제 이번에 이제 이 답별 거리에서 올 4월달에 이제 제1회 전빵길 땅 축제를 했었거든요. 저희들 땅 축제 이제 사실 근본 없는 축제인데 전땅에 땅이라서 땅 축제 이제 한 3만 명 정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거리에서 그 답별 테마 거리와 또 땅 축제를 연계해서 이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서 방문객들 많이 초대할 계획이고 또 이제 답별 페스티벌이라든가 또 노래 경연대회, 뭐 노랑 마켓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연결해서 개발할 계획이고 또 저희 또 문경에 보면은 또 이제 가은 아자개장터라고 또 메뉴를 또 뭐 아주 참신한 메뉴 10개 정도 이렇게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많은 또 새로운 젊은 층에서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하고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가 더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점촌 전빵 되게 구수하면서 정감 가는 이름이잖아요. 예, 빵 축제도 이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아자개까지 확장이 되면 문경 들썩들썩 하겠는데요. 예, 문경 이제 활기가 좀 넘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김동현 일자리 경제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민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좋은 소식 있으시던데요, 의원님? 저요? 예, 기자분들이 추천하는 그 국감 우수위원을, 우수위원을 단독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제가 기사 봤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정감사 요번에 좀 이렇게 평가가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단독 선정이 되셨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예, 저희가 농해수위가 사실은 그렇게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곳이 아니어서 뭐 카메라가 오는 것도 아니고 기자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론을 많이 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정책 질의 위주로 국감이 진행됐는데 그걸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뿌듯함,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올라가셨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 에이펙이 끝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많은 국민들이 이번 에이펙을 경험하면서 이런 얘기하세요. 이제 약간 좀 시중의 표현으로 국뽕이 차오르는 느낌 이런 걸 받았다 이런 얘기하세요. 근데 이거를 좀 정리해 보면 일단 국제 질서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자긍심이 좀 이렇게 드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함께 치러낸 국민들의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경제 협상이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게 가장 큰 거죠. 트럼프가 왔고 현장에 왔고 그 자리에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전격적으로
그나마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이 되었다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고요. 예. 그리고 중국과도 협력이 좀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과는 통화도 연장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기업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에이펙을 계기로 AI 시대를 선도할 확실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데 또 미 행정부가 합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얘기해서 국민들이 좀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은 자구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전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약간 소위 블러핑이라고 그러죠. 좀 부풀려서 뻥튀 느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전에도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에 SNS에 글을 올려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가 그전에 했던 말들이 실제로 이 합의 과정에서는 러트닉의 의견이 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든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비록 세부적인 조율 과정이 남아있기는 한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문서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합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팩트시트가 마무리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러트닉이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거든요. 예,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대화하기 어려웠던 대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종의 블러핑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종의 블러핑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좀 저희가 아니 엔비디아의 최신 GPU는 미국만 쓸 것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아 뭐야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이게 이제 그런 얘기는 했는데 어쩌면 미국 정부가 중국 그다음에 이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젠슨 왕이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월 5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 주최 AI 미래라는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서방이 지나친 냉소주의에 발목 잡혀 있다. 이게 오히려 과도한 규제, 기술 통제 이런 게 역효과고 이러다가는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이길 거다라는 식으로 트럼프한테 대놓고 경고를 준 거거든요. 트럼프의 그 통제 정책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젠슨 왕이 한국의 GPU 공급 약속에 대한 그 이행을 위해 힘을 쓰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이 현실화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네. 한편 26만 장이 확보되니까 민간의 성과를 정부에서 가로챘다.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에 우리 대선 과정에서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시 후보 시절에 GPU 5만 장 이상 확보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 나경원 의원은 뭐 산업 현실을 모르는 공허한 숫자 노름이다. 뭐 양양자 최고위원은 소위 반도체 전문가다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AI 공약서는 빈 깡통이니까 찢어버리는 게 맞다. 뭐 김문수 후보도 거짓말 공약은 찢어버리는 게 답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어떻게 민간의 성과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죠. 지금 이거는. 분명하게 말하면 이건 민간만의 성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세 그리고 에이펙이라는 경제 강력들의 회의를 유치하고 그것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고자 하는 역할들이 없었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성과긴 한데 실제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우리 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거는 저희가 또 해야 하는 일이어서 그건 국가가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전력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이 통상 이후의 과제들을 정비하기 위한 그 TF팀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게 내용 분량으로 치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페이지로 한 12페이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들으면서 담아야 할 내용을 아주 임팩트 있게 잘 정리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한 거잖아요. 내수 침체로 인한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가 산업 현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 국정 운영의 철학들이 아주 잘 드러난 연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내년 예산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진액이 지역균형 발전 예산이거든요. 이게 거의 55%가 늘었어요. 지방이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점을 특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시정연설이 마지막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날 들어오던 날, 앞에서 이제 시위하면서 여러 가지 막말들이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지나친 과격한 발언이잖아요. 송원석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지자 결집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발언이 저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설지를 한번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냉철하게 좀 판단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쩌면 명백한 대선 불복인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인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민심과 따로 노는 그들만의 리그로서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뭐라고 입을 띠기가 어려울 정도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네, 국민의힘이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듣고요. 지난 금요일 우리 의원님께서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셨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도 듣고 싶거든요. 저희가 산불특별법은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행안부를 불러서 시행령을 지금 책임지고 준비하는 부처가 행안부인데 이제 저희가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쭉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지원도 필요하고 복구도 필요한데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알고 싶은 건 산불이 나고 이 피해가 커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도대체 지방정부는 무엇을 했으며 국가는 어떻게 이 재해에 대응을 했느냐. 왜 조기 진화에 실패를 했느냐. 우리는 그 원인을 좀 알고 싶다. 누구는 분명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저 지원하는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 이거는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10,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받아오셨고요. 주민 10,000여 명이 모여서 그것도 시골 동네에서 10,000여 명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피해갈 국회는 아니거든요. 그 요구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는데 산불특별법 시행령에 꼭 담겨야 할 사안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어제 저희가 시행령 준비할 때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기존의 NDMS 시스템에 의하면 그 시스템에 내가 입은 피해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집이 뭐 다 탔느냐, 반 탔느냐, 덜 탔느냐 이런 것 정도. 그다음에 뭐 농지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되었느냐 이런 정도는 넣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외에 불이라는 게 타고 나면은 반 타도 못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특히 이게 산에만 불이 난 게 아니라 과수원, 그다음에 농작물 이런 것들이 많이 탔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창고에 넣어둔 사과가 다 탔는데 사과 피해 입은 것을 기록할 수 있는 NDMS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례 없는 피해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게 이번 피해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재조사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는데 어제 제가 보고 받을 때 재조사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 양식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 모든 것을 재조사하고 그것이 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입은 피해를 정확하게 국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은 좀 정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행령에 가장 먼저 담겨야 할 내용인데 그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